중국 싹 다 쏴버린다. 한국 한마디에 워싱턴이 얼어붙었습니다. 방중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나온 폭탄 발언이었거든요. 미국 정보기관들은 단정했죠. 저건 그냥 국내용 립서비스다. 실제로는 절대 못한다고요. 하지만 72시간 후 서해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중국 어선 28척이 일제히 철수했고 베이징은 완전히 침묵했거든요. 말만 하고 행동은 못할 거라 무시당하던 한국이 조용히 모든 걸 끝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72시간 동안 서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워싱턴 국가안보회의 사무실은 새벽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에단 콜, NSC 동아시아 해양안보 담당 분석관이에요. 전직 해군정보장교 출신이라 숫자와 패턴 읽는 건 자신 있었죠.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해 불법 어선 단속건이었어요. 매년 이맘때면 나오는 그 이야기였죠. 저는 보고서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중국 어선 몇 척이 서해에서 조업했고 한국 해경이 단속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죠. 한국은 항해 성명 내고 중국은 확인된 바 없다고 하고 끝나는 겁니다. 매번 그랬거든요. 저는 파일을 덮고 결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관리 가능이라고 적었어요. 한국은 늘 그랬으니까요. 강하게 말은 하지만 결국 끝까지는 못 갔습니다. 확전을 피하고 미국 신호를 기다리는 나라였죠. 그게 저희가 한국에 붙인 공식이었어요. 예측 가능. 확전 회피, 미국 지시 대기, 딱 그 세 단어로 정리됐습니다. 이 공식은 편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뻔히 보였거든요. 중국이 압박하면 한국 정부는 강한 말로 국내 여론을 달래고 실제로는 조용히 넘어갔죠. 미국한테 개입해달라고 요청하고요. 우리가 신호 주면 그때 움직였습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강하게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오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동맹국 위기관리 브리핑이었어요. 국방부 차관 제임스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 쪽 최근에 조용하죠? 네. 별 이슈 없습니다. NSC 선임 분석관 로라가 답했어요. 서해 단속건은 루틴이고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관리가 편해요. 말은 좀 세게 해도 실제로는 안 하잖아요.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확전 회피가 DNA에 박혀있죠. 결국 우리 신호 기다리니까 예측 가능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강하게 말한다고 뉴스 나오면 우리가 먼저 긴장하는데 알고 보면 국내용이에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 말에 반박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지난 8년간 한국을 봐왔는데 패턴은 명확했어요. 중국이 압박하면 한국은 항의하지만 실제 행동은 제한적이었죠. 미국이 개입하면 그때서야 움직였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강하게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게 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예측 가능한 동맹이 관리하기 쉬웠거든요. 한국은 우리 신호를 기다렸고 우리는 필요할 때만 개입했죠. 안정적인 관계였어요.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었습니다. 로라가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쪽은 센카쿠 관련해서 또 중국이랑 신경전이에요.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은 또 그렇고요. 매번 중국 건드려서 우리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한국이 낫죠. 조용하니까요. 회의는 30분 더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일본과 중국 얘기였어요. 한국은 다시 언급되지 않았죠. 언급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용한 동맹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커피를 한 잔 따라서 책상에 앉았어요. 모니터를 켰죠. 서해 위성 이미지를 확인하려고요. 일상적인 점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는 루틴이었어요. 화면에 서해 해역이 떴어요. 파란색 바다에 작은 점들이 찍혀 있었죠. 중국 어선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확대했어요. 어선 숫자를 세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넷. 15척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시즌이니까 그럴 수 있었죠. 조업 성수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선들의 위치였어요.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돼 있었죠. 마치 줄을 맞춘 것처럼요. 조업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조업하는 어선들은 물고기 따라 움직이거든요. 무작위로 흩어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건 달랐습니다. 너무 정확했어요. 저는 줌을 더 당겼습니다. 각 어선 사이 거리를 측정했어요. 평균 2.4L이었죠. 오차 범위 0.2L이.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산해서 배치한 겁니다. 지난주 이미지를 불러왔어요. 비교해봤죠. 어선 위치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주엔 무작위였는데
이번엔 정렬돼 있었어요. 좌표를 찍어봤습니다. 북위 37도 18분. 동경 124도 52분. 경계선에서 불과 8엘이 떨어진 지점이었죠. 이건 조업이 아니었어요. 기동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를 갖고 어선들을 배치한 겁니다. 전화를 들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정보국에 걸었죠. 마크, 나 에단이야. 서해 위성 이미지 봤어? 응. 아침에 확인했어. 마크가 답했습니다. 뭔가 문제 있어. 어선 배치가 이상해. 제가 말했어요. 조업 패턴이 아니야. 누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 같아. 마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확인해 볼게. 잠깐만. 10초쯤 지났을까요? 마크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자네 말이 맞네. 간격이 너무 정확해. 평균 2.4엘이씩 떨어져 있어. 오차도 거의 없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중국 해경 움직임은?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와 같아. 마크가 답했어요. 특별한 활동 없어. 어선들만 위치 잡고 있어. 해군 함정도 안 보이고. 이상하네. 제가 말했습니다. 어선만 배치하고 해경은 안 움직여. 보통은 같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마크도 동의했어요. 뭔가 준비하는 것 같은데 목적을 모르겠어. 계속 모니터링해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파란 바다에 찍힌 점들이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불법 조업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의 일부였죠. 그런데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페이지 위에 적기 시작했어요. 중국 어선 15척 정렬 배치 확인. 간격 2.4엘이. 경계선 8엘이. 조업 아닌 기동 패턴. 중국 해경 평온. 목적 불명. 마지막 줄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른다. 의자에 기대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거리에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평온한 오후였죠. 사람들은 커피 마시고 회의하고 점심 먹으러 나갔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서해에서는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회의실에서는 다들 한국이 조용히 관리할 거라고 했죠. 말만 세게 하고 행동은 못할 거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늘 그랬으니까요. 예측 가능하고 확전 회피하고 미국 신호 기다리는 나라.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이었어요. 8년간 봐온 패턴이었죠. 하지만 서해 바다 위의 점들은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동맹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다는 조용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빨간색 긴급 표시가 붙은 메일이 2개 떠 있었어요. 하나는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온 거였죠. 제목을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한국 대통령 방중 일정 사실상 확정. 클릭해서 열었어요.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한국 대통령실이 내년 2월 초 국빈 방중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중국 측과 실무 협의가 거의 끝났고 발표만 남았다는 거였어요. 경제사절단 규모가 200여 명이라고 적혀 있었죠. 4대 그룹 총수 전원 참석 예정이라는 문구도 보였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추가 정보가 더 있었어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도해서 기업들 명단 작성 중이고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화학 분야 주요 기업들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규모가 컸어요. 이 정도면 단순 외교 방문이 아니었죠. 경제 올인이었습니다. 한국이 중국 관계 개선에 사활을 거는 것처럼 보였어요. 두 번째 메일을 열었습니다. CIA 베이징 지부에서 온 거였어요. 제목은 중국 내부 동향이었죠. 내용을 읽는데 눈이 커졌습니다. 중국 측이 한국 방중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교부가 긍정 신호 보내고 상무부도 협조적이래요. 근데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쪽 반응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강경파들이 한국 압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나왔죠.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불온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메일을 나란히 띄워놓고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방중 준비 중이고 중국은 환영 분위기인데 동시에 강경파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 뭔가 맞지 않았어요. 퍼즐이 안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로라였어요. 에단, 메일 봤어? 방중 건 말이야. 네. 방금 확인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2월 초라고 하던데요. 맞아. 로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 하나 더 있어. 문화 쪽이야. 뭔데요? 한국 대통령실이 대형 기획사들한테 접촉했대. 로라가 설명했어요. 하이브, SM, JYP, YG 전부야. 내년 초 스케줄 확인하더래. 왜요? 드림 콘서트 홍콩 개최 얘기가 나오고 있어. 로라가 답했습니다. 중국 대형 플랫폼에서 생중계한다는 소문도 돌고 한한령 푸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 로라가 한숨 쉬었어요. 방중 앞두고 분위기 만드는 거지. K-팝 개방으로 한국 국민들 달래고
경제사절단으로 기업들 만족시키고 중국이 판을 잘 짜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 로라가 동의했어요. 당근을 주는 거야. 한국을 끌어당기려고. 한한령이 5년 넘게 유지됐었잖아. 갑자기 푸는 건 이유가 있지. 전화를 끊고 달력을 폈습니다. 오늘이 12월 15일이었어요. 방중이 2월 초면 한 달 반 남았죠. 그 사이에 K-팝 공연 홍콩 개최, 기업 명단 확정, 의전 준비 다 끝내야 했습니다. 타이밍이 빡빡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중국이 지금 문화를 풀어주는 거죠? 5년 넘게 막았던 한한령을 갑자기 여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왼쪽엔 방중 일정 정보를 띄웠어요. 오른쪽엔 어제 본 서해 위성 이미지를 열었죠. 두 화면을 번갈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방중 준비 12월 중순 시작, 발표 예정 12월 말, 실제 방문 2월 초, K-팝 공연 1월 말, 홍콩 개최 예정, 한한령 균열 조짐 12월 중순, 서해 어선 배치 12월 중순 확인, 정렬 패턴 지속, 15척 유지. 시간이 겹쳤습니다. 방중 준비가 시작되는 시기와 서해 어선 배치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K-팝 개방 신호가 나오는 시점과 어선 정렬 배치 시점도 똑같았죠. 우연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이걸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죠. 의도가 있었습니다. 계산된 타이밍이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페이지 중앙에 선을 하나 그었어요. 왼쪽에 적었습니다. 당근, 방중 환영, K-팝 개방, 한한령 균열, 경제 협력 강화, 한국 끌어당기기. 오른쪽에 적었죠. 채찍, 서해 어선 배치, 정렬 기동, 압박 지속, 한국 흔들기. 중국이 양손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쪽 손으로는 당근을 주고 다른 손으로는 채찍을 들고요. 한국을 통제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방중은 중요했어요.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했죠. 미국과 한국 사이에 쐐기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려면 한국이 고분고분해야 했어요. 말 잘 듣는 한국이 필요했죠. 근데 만약 한국이 말을 안 들으면요. 서해에서 압박하는 겁니다. 어선 보내고 해경 동원하고 충돌 만들고요. 그러면 한국 국내 여론이 들끓겠죠. 중국한테 당하고만 있냐고 강하게 나가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때 한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져요. 서해에서 강하게 대응하면 방중이 위태로워집니다. 조용히 넘어가면 국내 여론이 폭발하고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중국은 한국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영리했어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정교한 압박 설계였어요. 외교 이벤트와 해양 도발이 동시에 움직이는 복합 시나리오였죠. 누군가 판을 깔고 있었습니다. 마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받았어요. 에단, 뭔데? 서해 어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마크가 답했어요. 어제랑 똑같아. 15척 그대로 정렬돼 있어. 움직임 없고. 중국 측 공식 반응은 없어. 마크가 말했습니다. 외교부도 국방부도 아무 말 없어. 마치 모르는 척하고 있어. 한국은요? 한국 해경이 단속선 배치했대. 마크가 답했어요. 근데 접근은 안 해. 거리 두고 감시만 하고 있어. 저는 메모했습니다. 중국 침묵, 한국 감시만, 충돌 없음, 현상 유지. 지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언제든 터질 수 있었죠. 타이밍만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CIA 보고서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중국 강경파 동향이었어요. 열어봤죠. 내용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중국 국방부 내 강경파 그룹이 한국 압박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래요. 서해를 이용한 제한적 충돌 가능성이 언급됐다고 나왔죠. 목적은 한국 정부 흔들기였습니다. 방중 전에 한국을 약하게 만들어서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 점령하겠다는 거였어요. 권력 투쟁 중인 세력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방중 일정 2월 초, K-팝 개방 1월 말, 서해 어선 배치 지금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중국 강경파가 판을 짜고 있었어요. 한국을 압박해서 방중 때 유리한 위치 차지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걸 모르고 있었죠. 아니면 알아도 어쩔 수 없거나요. 방중이 중요했으니까요. 경제도 살려야 하고 관계도 개선해야 했습니다. 서해에서 파도 칠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노트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외교 경제 이벤트와 해양 도발이
동시에 움직인다. 누군가 판을 깔고 있다. 방중을 앞두고 한국을 흔들 카드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어요. 이건 공연이 아니라 외교전이다. 의자에 기대 천장을 받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워싱턴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아마 대부분은 무시하겠죠. 한중 관계 관리용 이벤트라고 판단할 겁니다. 한국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넘어가겠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한국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이었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휘두르면서 한국을 통제하려는 겁니다. 사흘 후 아침, 로라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에단, 이거 봤어? 뭔데요? 한국 연예계 쪽 움직임이야. 로라가 태블릿을 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언론 기사들이 떠 있었어요. 제목들을 쭉 읽어봤죠. 하이브 중국 법인 재가동 검토, SM 홍콩 공연장 예약 소문, JYP 중국 플랫폼 미팅 포착. 모두 최근 며칠 사이에 나온 기사들이었습니다. 이게 확정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로라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업계가 술렁이고 있어. 대통령실이 직접 타진했다는 소문이 돌아. 어떤 식으로요? 내년 초 스케줄 가능 여부를 물어봤대. 로라가 설명했어요. 빅사 기획사 전부한테. 구체적인 날짜는 안 줬지만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래. 저는 손가락으로 계산했습니다. 1월 말이면 방중 직전이었어요. 2월 초면 방중 기간이고요. 타이밍이 딱 맞았죠. 드림 콘서트 얘기는요? 그것도 진행 중이래. 로라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 예약했다는 얘기가 나와. 수용 인원 1만 4천 명짜리 대형 공연장이야. 중국 플랫폼 생중계도요? 그게 핵심이지. 로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텐센트 비디오랑 아이치이가 관심 보이고 있대. 생중계하면 중국 전역에서 볼 수 있어. 한한령 사실상 해제되는 거야. 저는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기사를 더 자세히 읽어봤어요. 한 기사에는 중국 팬들 반응도 나와 있었죠. 5년 만에 드디어 한한령 끝나나? 티켓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댓글들이 뜨겁게 달려 있었습니다. 중국이 왜 갑자기 이러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5년 넘게 막아놨잖아요. 방중 분위기 띄우려는 거지. 로라가 답했습니다. 한국 국민들 달래는 거야. 중국이 문화 개방한다. 관계 좋아진다. 그러니까 대통령 방중 지지해달라는 메시지지. 한국 정부도 원하는 거고요. 당연하지. 로라가 한숨 쉬었어요. 방중 선거 필요하니까. K-팝 개방이 가장 눈에 보이는 선거잖아. 국민들도 좋아하고.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를 펼쳐서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한한령 균열, 드림 콘서트 홍콩, 중국 플랫폼 생중계, 방중 분위기 조성. 한국 국민 달래기.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문화를 개방하는 건 단순한 친선이 아니었어요. 미끼였죠. 한국을 끌어당기는 미끼. 한국 국민들은 K-팝 보고 싶어 했고 정부는 성과 내고 싶어 했습니다. 중국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문화 개방으로 한국을 유인하고 동시에 서해에서는 압박하는 겁니다. 한국이 문화에 취하면 서해 문제는 조용히 넘어가겠죠. 하지만 만약 서해에서 큰 충돌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여론이 폭발할 겁니다. 중국한테 당하면서 K-팝은 무슨 K-팝이냐고요. 그러면 한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져요. 문화 개방 받아들이면 굴복했다는 비난받고 거부하면 방중 성과 없어지고요. 로라, 이거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뭔데? 외교전이에요. 로라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중국이 문화로 한국을 통제하려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죠. 개방 신호 보내서 한국 끌어당기고 동시에 서해에서 압박해서 흔들고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든 중국은 유리해요. 로라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한국이 이걸 알까? 모를 겁니다. 저는 답했어요. 설사 알아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방중 성공시켜야 하니까. 로라가 사무실을 나간 후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웨이보에 한한령 관련 검색어를 쳤죠.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류 다시 온다. 드림 콘서트 홍콩 가자. 티켓 예매 언제 시작? BTS 올까? 중국 젊은 층이 들떠 있었어요. 5년 만에 개방 신호였으니까요.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한국 문화 그리웠다. 정부 잘했다. 이제 관계 좋아지는 거냐? 하지만 몇몇 댓글은 달랐습니다. 왜 갑자기 푸는 거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정치적 계산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갑자기 푸는 건 이유가 있었죠. 중국 정부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검색어를 쳤어요. 한국 대통령 방중. 결과가 또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반응이 조금 달랐어요. 환영한다는 댓글도 있었지만 회의적인 반응도 섞여 있었죠. 한국이 미국 편 아니었나?
진심으로 오는 거 맞나? 또 양다리 걸치는 거 아냐? 중국 국민들도 한국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했어요. K-팝 개방이 그 도구였죠. 젊은 층을 먼저 달래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여론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방중 환영 분위기 조성하는 겁니다. 영리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크였어요. 에단. 서해 상황 업데이트야. 말해봐. 어선 숫자 늘었어. 마크가 말했습니다. 15척에서 22척으로. 지난 이틀 사이에 7척 추가됐어. 배치는요? 여전히 정렬돼 있어. 간격 좁아졌고 평균 1.8L이야. 더 촘촘해진 거네요. 맞아. 마크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달라졌어. 뭐가요? 쇠창살이랑 충돌 방지 구조물 단 어선들이 보여. 마크가 설명했어요. 단속 피하려는 게 아니라 맞받아치려는 구조야.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에스컬레이션이었어요. 단순한 불법 조업에서 대치 태세로 바뀐 겁니다. 한국 해경 반응은요? 단속선 숫자 늘렸대. 마크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접근은 안 해. 거리 유지하면서 감시만 하고 있어. 왜요? 위험하니까. 마크가 한숨 쉬었어요. 중국 어선들이 공격적으로 나오면 충돌 날 수 있어. 한국 입장에서는 방중 앞두고 사고 낼 수 없지. 저는 메모했습니다. 어선 22척. 간격 1.8L이 충돌 대비 장비, 한국 접근 자제. 중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참고 있었고요. 딱 중국이 원하는 그림이었죠. 전화를 끊고 노트를 다시 봤습니다. 왼쪽에는 당근, K-팝 개방, 드림 콘서트, 한안령 균열이 적혀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채찍, 어선 증가, 장비 강화, 대치 태세가 적혀 있었죠. 중국이 양손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문화의 문을 열고 다른 쪽에서는 바다에서 압박하고요. 한국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겁니다. 저는 결론을 적었습니다. 이건 공연이 아니라 외교전이다. 일주일 후 서해 현장 보고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메일을 열었는데 한국 해경 보고서가 와 있었어요. 제목이 심상치 않았죠. 중국 어선 장비 고도화 확인. 파일을 열어 사진들을 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중국 어선 측면을 찍은 거였어요. 배 옆구리에 쇠창살이 덧대져 있었죠. 두께가 상당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선수 부분이었어요. 충돌 방지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고무 범퍼가 아니라 금속 프레임이었어요. 세 번째 사진은 갑판 위였죠. 긴 장대 여러 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단속선 접근을 막으려는 장비였어요.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이건 조업 장비가 아니었어요. 전투 장비였죠. 단속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단속을 막으려는 겁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 해경 분석이 나와 있었어요. 중국 어선들이 물대포 장착, 위협 기동 훈련, 집단 대응 전술 구사, 단속선 접근 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포위하려는 움직임 포착, 충돌 위험 급증.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새로운 단계였어요. 지금까지 중국 어선들은 단속 오면 도망갔죠. 빠르게 흩어져서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게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맞받아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마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음에 받았어요. 에단. 나도 방금 봤어. 어떻게 생각해? 제가 물었습니다. 에스컬레이션이야. 마크가 답했습니다. 중국이 실험하고 있어. 뭘요? 한국이 어디까지 참는지. 마크가 설명했어요. 단속 피하는 게 아니라 막아보는 거야. 한국이 물러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다음 단계가 뭔데요? 실제 충돌이겠지. 마크가 답했습니다. 중국 어선이 한국 단속선 들이받고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는 거야.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전략, 단계적 에스컬레이션, 한국 반응 테스트, 충돌, 임계점 실험. 한국 해경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 제가 물었어요. 인력 부족 호소하고 있어. 마크가 답했습니다. 현장 위험하다고 무리한 승선 자제한대. 물러서는 거네요. 어쩔 수 없지. 마크가 한숨 쉬었어요. 중국 어선 22척이 무장하고 집단으로 대응하는데 한국 단속선 서너 척으로 어떻게 해? 위험 부담 너무 커.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 해경 입장에서는 현실적 판단이었어요. 인명 피해 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일 순 없었죠.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중국은 바로 그걸 노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강하게 말만 하고 실제로는 못한다는 인식을 만들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첫째, 강경 발언을 접고 유화 제스처로 방중을 살리거나, 둘째, 실제로 힘을 보여줘서 도발을 끊어내거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첫 번째겠지. 늘 그랬으니까요. 말만 세게 하고
행동은 못하는 나라. 오후에 CIA 보고서가 추가로 왔습니다. 중국 해경 동향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열어봤죠. 중국 해경이 서해 작전 구역에 대형 함정 배치 검토 중이래요. 1만 톤급 함정 2척이 대기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아직 투입은 안 했지만 준비는 끝났다는 거였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1만 톤급이면 한국 해경 함정보다 훨씬 컸어요. 크기 자체가 위압이었죠. 투입하면 한국은 더 밀릴 겁니다. 중국이 단계를 하나씩 올리고 있었어요. 어선 숫자 증가, 장비 고도화, 집단 대응 전술, 그리고 이제 대형 함정 대기. 한국을 압박하는 강도를 조금씩 높이는 겁니다. 한국이 어디서 무너지나 보려는 거였죠. 케네스한테 보고하러 갔습니다.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케네스가 책상에 앉아 있었죠. 서해 상황이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보고서를 건넸어요. 중국이 압박 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어선 장비 고도화하고 집단 대응 준비하고요. 케네스가 보고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한국은요? 물러서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해경이 접근 자제하고 있어요. 인력 부족과 위험 부담 때문에요. 케네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중 때문이겠지. 내년 2월 아니었나? 네.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충돌 낼 수 없어요. 케네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이 그걸 알고 있겠네. 맞습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그래서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한국이 말만 하고 행동 못한다는 인식 만들려는 겁니다. 우리가 개입해야 하나? 케네스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이 요청하면 그때 검토하면 되죠. 지금은 한국이 알아서 관리할 겁니다. 케네스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게. 상황 변하면 즉시 보고하고.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거리가 평온했죠.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서해에서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중국이 한국을 시험하고 있었죠. 어디까지 참는지, 언제 무너지는지, 실제로 힘을 쓸 수 있는지.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페이지 위에 적었어요. 바다 위에서 시작된 실험. 중국은 한국이 강하게 말만 하고 실제로는 못한다는 걸 증명하려 한다. 그리고 한국은 그 틀에 들어가고 있다. 마지막 줄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물러설 것이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방중까지 45일 남았죠. 그 사이에 서해에서 뭔가 터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충돌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한국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물러설 거예요. 강한 말로 국내 여론 달래고 실제로는 조용히 넘어갈 겁니다. 방중이 중요했으니까요. 늘 그랬으니까요. 며칠 후 아침, 로라가 급하게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에단, 한국 국무회의 영상 떴어. 뭐라고 하는데요? 직접 봐. 로라가 태블릿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한국 대통령이 보였습니다. 국무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장관들이 양옆에 있었죠. 서해 불법 조업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데 이제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보고를 했어요. 중국 어선들이 장비를 강화하고 있고 집단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대통령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좀 세게 해야 재발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죠. 단속을 강화하고 법 집행을 확실하게 하세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각하. 하지만 방중 일정을 고려하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대통령이 끊었어요. 불법은 불법입니다. 관계 때문에 법을 안 지킬 순 없어요. 해경청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하, 뭡니까?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장이 말했어요. 중국 어선들이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청장이 답했죠.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절한 수준이 뭡니까? 대통령이 다시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청장이 망설였습니다. 물대포, 접근 차단, 경고 사격 정도입니다. 포탄은 좀. 대통령이 웃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그대로였어요.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세요.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로라를 봤어요. 로라도 저를 보고 있었죠. 저거 진심일까? 로라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협상용 발언이죠. 어떻게 알아? 방중 45일 남았어요. 저는 설명했죠. 지금 중국 자극하면
방중 취소될 수 있어요. 한국이 그럴 리 없죠. 로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내 여론 달래는 거겠지. 강하게 말해서 국민들 만족시키고 실제로는 조용히 넘어갈 거야. 맞아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늘 그랬어요. 로라가 사무실을 나간 후 저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대통령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감정이 아니라 계산된 단호함처럼 보였죠. 그리고 포탄은 좀이라는 말에 웃지 않았던 장면. 보통 같으면 웃고 넘어갔을 텐데 표정이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했어요. 혹시 진짜일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한국이 실제로 강하게 나갈 리 없어요. 방중이 너무 중요했죠. 경제사절단 200명, 4대 그룹 총수, K-팝 개방, 모든 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중국 자극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후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케네스 주재로 동맹국 태스크포스가 모였어요. 한국 국무회의 영상 다들 봤죠? 케네스가 물었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임스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거 말만 3개 하는 거죠. 협상용 발언이에요. 로라가 동의했어요. 방중 앞두고 국내 여론 달래는 소리일 뿐이에요. 한국이 실제로 강하게 나갈 리 없죠. 애단 생각은 케네스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은 늘 이랬어요. 강한 말로 국민들 달래고 실제로는 조용히 관리하죠. 이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편안해졌어요. 다들 같은 생각이었죠. 한국은 예측 가능했고 확전 회피했고 말만 3개 했습니다. 8년간 봐온 패턴이었어요. 바뀔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찝찝함을 느꼈습니다. 영상 속 대통령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웃지 않던 모습. 계산된 단호함. 혹시 제가 틀렸을까요? 아니야.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한국은 못해요. 방중이 너무 중요하고 경제가 걸려있고 관계를 망칠 수 없었죠. 말만 하고 끝날 겁니다. 늘 그랬듯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마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서해 상황 어때? 똑같아. 마크가 답했습니다. 중국 어선 22척 그대로 배치돼 있어. 한국 단속선도 거리 유지하고 있고. 한국 국무회의 영상 봤어? 봤지. 마크가 답했어요. 근데 별로 안 믿어. 왜? 한국이 저렇게 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마크가 설명했습니다. 맨날 강하게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안 해. 이번도 똑같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 제가 동의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어요. 노트를 펼쳤죠. 페이지 위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발언. 좀 세게 해야 제발 안 된다. 법 집행 확실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다 하라. 그 아래 적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못할 것이다. 방중 45일 남음. 경제 중요. 관계 망칠 수 없음. 말만 3개 하는 패턴. 마지막 줄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물러설 것이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서해에서도 해가 지고 있을 겁니다. 어선들은 여전히 정렬돼 있을 거고 한국 단속선은 거리를 두고 있겠죠. 모든 게 예측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왜 찝찝할까요? 영상 속 대통령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포탄은 좀이라는 말에 웃지 않던 모습. 보통 같으면 웃고 넘어갔을 텐데 표정이 그대로였어요. 계산된 단호함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민 반응이야. 한국은 못해요. 8년간 봤는데 한 번도 실제로 강하게 나간 적 없었죠. 이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만 하고 끝날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CIA 베이징 지부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제목은 중국 내부 반응 모니터링이었죠. 열어봤습니다. 한국 대통령 발언이 중국어 자막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웨이보, 위챗, 더우인 같은 플랫폼에서 영상이 돌고 있대요. 조회수가 벌써 500만을 넘었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페이지가 열렸어요. 한국 국무회의 영상이 중국어 자막과 함께 올라와 있었죠.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이 허풍치네. 어차피 못해. 두 번째 댓글도 비슷했습니다. 말만 3개 하는 거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세 번째. 네 번째 댓글도 조롱하는 투였어요.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였어요. 대부분 한국을 비웃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중간에 다른 반응도 섞여 있었습니다. 불법이면 단속 당연한 거 아냐? 한 댓글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 어선이 남의 바다 가서 조업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다른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 눈빛 보니까 만만치 않은데 진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또 다른 댓글이 보였어요. 한국 무시하지 마. 작은 나라지만 결정하면 실행하는 애들이야. 저는 댓글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조롱이 70%, 중립이나 긍정이 30% 정도였어요. 대부분은 한국을 비웃고 있었지만
일부는 달랐습니다. 경계하는 반응이었죠. CIA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중국 해경해군 관련 키워드의 내부 문서 접근량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평소보다 3배 높았대요. 특정 부대의 해상 통신량도 튀었다고 나왔죠.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중국 국민들은 한국을 조롱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 내부에서는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마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음에 받았어요. 에단. 나도 방금 봤어. CIA 보고서 말이지. 맞아. 제가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해? 중국이 한국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마크가 답했어요. 내부에서 대비 움직임이 있어. 댓글은 조롱 일색인데요. 그게 국민이야. 마크가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달라. 중국 해경이랑 해군이 움직이고 있어. 문서 찾아보고 통신량 늘리고 준비하는 거지. 뭘 준비해요? 한국이 실제로 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거지. 마크가 답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강하게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 세우는 거야.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중국도 한국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표면적으론 그래. 마크가 말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대비해야지. 만약을 위해서. 군대는 원래 그래. 최악을 가정하고 준비하거든.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한국을 비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준비하고 있었죠. 뭔가 모순이었습니다. 로라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에단. 추가 정보야. 뭔데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했어. 로라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보였죠. 한국의 일부 발언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 대변인이 말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해양 협력을 중시하며 관련국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로라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전형적인 중국 반응이지. 제가 말했어요. 확인된 바 없다는 거. 맞아. 로라가 답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 뭔데요? 브리핑 톤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로라가 설명했어요. 보통은 더 강하게 나오거든. 이번엔 대화를 강조했어.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 로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한국 발언을 무시 못하는 건가?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페이지 위에 적기 시작했어요. 중국 반응 분석. 표면. 국민 조롱 70%. 국방부 확인된 바 없다. 대화 강조. 내부 해경해군 문서 접근량 3배 증가. 해상 통신량 급증. 대비 움직임 포착. 두 반응이 달랐습니다. 표면은 한국을 무시하는데 내부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발언의 진정성을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는 거였죠. 혹시 한국이 정말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못해요. 방중이 너무 가까웠고 위험 부담이 너무 컸죠. 중국도 결국은 그걸 알 겁니다. 지금은 만약을 위해 준비하는 것 뿐이에요. 오후에 케네스한테 보고하러 갔습니다. 중국 내부 반응 보고서를 들고요. 들어가서 설명했어요. 중국이 대비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해경이랑 해군 쪽에서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케네스가 물었습니다. 일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이 못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자네 생각은? 저도 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못해요. 말만 3개 했을 뿐이죠. 케네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지켜보게. 중국 움직임이랑 한국 반응 모두.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한국 발언을 행동 가능성으로 대비하는 움직임 시작. 하지만 실제 행동 가능성은 여전히 낮음. 그 아래 적었어요. 내가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본 건 아닐까? 그리고 바로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아니야. 한국은 8년간 늘 그랬어요. 이번도 다를 게 없었죠. 사흘 후 아침. 기상예보가 떴습니다. 서해에 폭풍우 경보가 발령됐어요. 저는 모니터를 켜서 기상청 사이트를 확인했죠. 서해 중부 해역에 강풍주의보, 파고 3m 이상 예상, 지속시간 48시간, 빨간색으로 표시된 경보구역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마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상예보 봤어? 네 번째 신호음에 그가 받았어요. 응. 방금 확인했어. 이런 날은 위험해. 왜요? 현장 대응이 어려워지거든. 마크가 설명했습니다. 파도 높고 시야 안 좋으면 단속 못해. 그리고 사고 나도 기상 탓으로 덮기 좋아. 중국 어선 움직임은요? 이상해. 마크가 답했습니다. 폭풍우 예보 나왔는데도 안 빠져나가. 보통은 대피하잖아. 근데 지금 더 모여들고 있어. 더 모여요? 어제 22척이었는데 지금 28척이야. 마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쪽으로 더 붙고 있어. 거리가 5해리까지 좁혀졌어. 저는 메모했습니다. 폭풍 후 48시간. 어선 28척으로 증가. 경계선 5해리.
대피 안함. 패턴이 이상했어요. 폭풍 후 오는데 어선들이 더 모인다는 건 비정상이었죠. 의도가 있었습니다. 한국 해경은요. 단속 함정 전진 배치했대. 마크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부족해. 함정 5척으로 어선 28척 감시하는 거야. 오늘 밤 사고 날 확률 높아 보여.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봐. 마크가 동의했어요. 폭풍우 속에서 어선들 경계선 넘으면 단속 어려워. 충돌 가능성 높고. 전화를 끊고 저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폭풍우, 어선 증가, 경계선 접근, 한국 함정 부족, 모든 조건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타이밍을 잡은 거였죠. 폭풍우 예보 나오자마자 어선들을 더 보낸 겁니다. 현장 대응 어렵고 사고 나도 기상 탓할 수 있는 날을 골랐어요. 케네스한테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목은 서해 충돌 가능성 경고였죠. 10분 후 케네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단, 보고받았네. 네, 제가 답했습니다. 오늘 밤 사고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근거는 폭풍우 속에서 어선들이 경계선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 함정 숫자도 부족하고요. 충돌 막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한테 경고했나? 아직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지금 보낼까요? 아니, 케네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알아서 관리하겠지. 우리가 개입할 필요 없어. 하지만 에단, 케네스가 잘났어요. 한국은 8년간 이런 상황 수도 없이 겪었어. 알아서 할 거야. 우리는 지켜만 보면 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생각했어요. 케네스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늘 이런 상황을 조용히 관리해왔죠. 강한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충돌 피했어요. 이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왜 불안할까요? 오후에 CIA 보고서가 또 들어왔습니다. 중국 어선 집결 패턴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열어봤죠. 내용이 구체적이었습니다. 28척 중 68척이 선단을 구성해 움직이고 있대요. 군집 대형이라고 분석됐죠. 단속선이 접근하면 포위 기동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거였죠. 중국이 폭풍우를 이용해서 도발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겁니다. 한국이 물러서면 굴복 프레임이 만들어져요. 강하게 대응하면 확전 프레임이 씌워지고요. 어느 쪽이든 중국은 한국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영리했어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후 타이밍. 어선 28척 집결, 군집 대형 68척, 포위 기동 가능성, 한국 함정 5척 부족, 충돌 불가피. 마지막 줄에 적었어요. 오늘 밤 사고가 날 것이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서해는 지금 해질 무렵이겠죠.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을 겁니다. 어선들은 경계선에 붙어 있고 한국 함정들은 긴장하고 있겠죠. 저는 워싱턴에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상부는 한국이 알아서 관리하겠지라고 했어요. 개입할 필요 없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늘 조용히 관리해왔죠. 방중 앞두고 파도 일으킬 리 없었어요. 로라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에단, 저녁 먹으러 갈래? 아니요. 제가 답했습니다. 여기 있을게요. 왜? 오늘 밤 뭔가 일어날 것 같아서요. 제가 말했죠. 서해에서요. 로라가 노트를 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이 뭐 하겠어? 로라가 말했습니다. 방중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사고 낼 리 없잖아. 조용히 넘어갈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지켜봐야죠. 로라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모니터를 켜서 서해 위성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띄워놓았죠. 어선들이 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28개의 점. 경계선에서 5헬이 떨어진 곳에 모여 있었어요. 한국 함정도 보였습니다. 5개의 점. 어선들보다 훨씬 적었죠. 폭풍 후 구름이 화면 위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따랐습니다. 긴 밤이 될 것 같았어요. 지금은 단속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함정이었죠. 한국이 물러서면 굴복 프레임, 강하게 대응하면 확전 프레임. 중국은 그 어느 쪽이든 한국을 흔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결국 물러설 거라는 걸요. 밤 9시.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서해 실시간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어선들은 여전히 경계선 근처에 붙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미군과의 정보 공유 채널에 한국군 움직임 보고가 올라와 있었어요. 클릭해서 열었죠. 한국 해군 초계함 2척이 서해로 이동 중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출발지는 평택 해군기지였어요. 도착 예정 시각은 자정이었죠. 저는 다음 항목을 봤습니다. 한국 해경 특수단속선 3척 추가 배치,
해상 기동 헬기 2대 대기 상태. 모두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개 발표는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도 없었죠. 마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6번째 신호음에 받았어요. 에단, 지금 몇 시인데? 한국군 움직임 봤어? 제가 물었습니다. 잠깐만. 마크 목소리가 졸린 것 같았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10초쯤 지났을까요? 아, 이거, 응. 오후에 올라왔어. 왜 안 알려줬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마크가 답했습니다. 한국이 함정 몇 척 더 보내는 거잖아. 루틴 아냐? 이게 루틴이에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초계함까지 보내는 게요? 해군 함정이 서해 단속에 투입되는 건 이례적이야. 마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 그리고 발표 안 한 것도 이상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보통은 언론에 알리잖아요. 강하게 대응한다고. 근데 지금은 조용해. 마크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확인해보니까 헬기도 대기 상태래.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뭔가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군 초계함 2척 이동, 특수단속선 3척 추가, 헬기 2대 대기, 공개 발표 없음, 언론 보도 없음. 패턴이 이상했어요. 한국이 전력을 늘리고 있는데 조용했죠.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현장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에단, 자네 생각은? 마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이 뭘 하려는 건지. 방중 앞두고 조용히 해야 하는데 전력은 늘리고 있어. 모순이야. 혹시 진짜 할 생각인가? 마크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라 마크는 못 받지만요. 못해. 방중이 너무 가까워. 이건 그냥 만약을 위한 대비일 거야. 그럼 왜 발표 안 해? 중국 자극하기 싫어서겠지. 제가 답했습니다. 조용히 준비해놓고 상황 보는 거야. 실제로 쓸 생각은 없을 거야. 마크가 납득하는 것 같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군 배치도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초계함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평택에서 출발해서 서해 중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20노트, 자정쯤 도착하겠네요. 특수단속선 3척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기존 함정 5척에 추가되는 거였어요. 총 8척, 중국 어선 28척 대비하면 여전히 적었지만 아까보다는 나았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발표 없이 전력을 배치하고 있었죠. 이건 2가지 의미였습니다. 첫째,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 공개하면 중국이 반발할 테니까요. 둘째, 하지만 현장에서는 준비를 끝내놓는 것. 만약 상황이 터지면 대응할 수 있게요. 영리했어요. 미국식 경고 성명이나 중국식 과시와 달랐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그제야 느꼈습니다. 한국이 말로 싸우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게임을 끝내려는 중이라는 걸요.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아니야, 한국은 못해요. 이건 그냥 대비일 뿐이야. 실제로 강하게 나가지는 않을 거야. 방중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어요. 서해는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을 겁니다. 어선들은 경계선에 붙어 있고 한국 함정들은 조용히 전진하고 있겠죠. 로라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군 움직임 이상해. 조용히 전력 늘리고 있어. 5분 후 답장이 왔어요. 대비 차원 아냐? 실제로 쓸 생각은 없을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해요. 왜 발표를 안 하죠? 방중 고려해서겠지. 로라가 답했어요. 중국 자극 안 하려고. 조용히 준비만 해놓고 실제로는 안 쓸 거야. 대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로라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대비만 하는 거예요. 실제 행동은 안 할 겁니다. 8년간 늘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왜 계속 찝찝할까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조용히 움직인 적은 없었거든요. 보통은 발표하고 언론에 알리고 강하게 대응한다고 말했죠. 국내 여론 달래려고요. 근데 지금은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함정만 보내고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협상용 발언이 아니었나? 그리고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과민 반응이야. 한국은 못해요. 밤 11시를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실시간 위성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화면에 빨간 알림이 떴습니다. 중국 어선 5척이 경계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좌표를 확인했어요. 북위 37도 22분, 동경 124도 48분. 명백히 한국 측 수역이었죠. 마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선들 넘어왔어. 봤어. 마크가 답했습니다. 지금 한국 해경이 경고 방송하고 있어. 영상 송출되고 있어요. 응. 잠깐만. 마크가 링크를 보냈습니다. 클릭했어요. 현장 영상이 떴죠. 한국 해경 함정이 조명을 켜고
중국 어선들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확성기로 경고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즉시 퇴거하십시오. 불법 조업 구역입니다. 중국 어선들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늦추며 집단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5척이 대형을 만들고 있었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있어요. 맞아. 마크가 답했습니다. 방향을 맞추고 있어. 단속선 압박하려는 거야. 한국 해경 함정이 더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거리가 200m쯤 됐을까요? 그때 중국 어선들이 움직였어요. 일제히 방향을 틀어 단속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충돌 시도였어요. 한국 함정이 급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충돌을 피한 거였죠. 중국 어선들이 다시 대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공격적이었어요. 단속선을 포위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죠. 그 순간 화면 오른쪽에서 뭔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확대했어요. 한국 해군 초계함이었습니다. 조명도 사이렌도 없었어요. 조용히 위치를 잡고 있었죠. 중국 어선 뒤쪽이었습니다. 저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초계함이야. 마크가 답했습니다. 자정에 도착 예정이었는데 벌써 왔네. 빨리 온 거야. 왜 조명을 안 켜요? 필요 없어서겠지. 마크가 말했습니다. 위치만 잡으면 되니까.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초계함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죠. 하지만 존재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1500톤급 함정이 어선 뒤에 서 있었거든요. 앞쪽에서는 한국 해경 특수단속선이 나타났습니다. 세 척이었어요. 중국 어선 앞을 가로막았죠. 속도를 늦추며 선수를 막아섰습니다. 중국 어선이 방향을 틀었어요. 피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특수단속선이 따라붙었습니다. 정밀하게 움직이며 경로를 차단했어요. 중국 어선이 다시 충돌을 시도했습니다. 가속하며 단속선 쪽으로 돌진했어요. 한국 특수단속선이 접촉 직전에 멈췄습니다. 거리가 5m도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저거 가능해? 저렇게까지 정확히 통제할 수 있어? 훈련된 거야. 마크가 답했습니다. 저 정도 거리에서 멈추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해. 한국이 준비했었네. 다른 중국 어선들도 움직였습니다. 집단으로 단속선을 압박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 쪽 함정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해경 함정, 특수단속선, 헬기까지 모두 조용히 위치를 잡고 있었죠. 중국 어선들을 포위한 겁니다. 아니, 차단한 거였어요. 에단, 이거 봐. 마크가 말했습니다. 뭔데? 초계함이 레이더 켰어. 저는 데이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초계함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조준은 안 했지만 작동 상태를 보이게 만든 겁니다. 경고였어요. 쏘지는 않지만 쏠 준비가 됐다는 신호였죠. 소리를 질러 경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보여줬어요. 중국 어선 지휘선이 멈췄습니다. 화면에서 확인됐어요.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었죠. 망설이는 게 보였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 12분, 15분. 긴장감이 최고조였어요. 한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치를 유지했죠. 차단하고 포위하고 레이더 켜놓고 기다렸어요. 중국 어선들이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요. 철수하는 거였어요. 경계선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죠. 마크, 저거 봐. 제가 말했습니다. 빠지고 있어. 중국 어선들. 응. 마크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어요. 스스로 물러나고 있어. 한국이 쏘지도 않았는데. 10분 더 지나자 중국 어선 5척 모두 경계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철수는 빠르고 일사불란했어요. 마치 명령을 기다렸던 것처럼 일제히 빠져나갔죠. 한국 함정들은 여전히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추격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보고 있었죠. 화면에는 이제 한국 함정들만 남았습니다. 초계함, 특수단속선, 해경 함정, 헬기 모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조명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숨을 크게 쉬었어요. 뭘 본 거지? 한국이 쏘지 않았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중국이 물러났어. 쏘지 않아도 멈추게 했어. 마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더 무섭네. 정밀 차단 기동, 접촉 직전 정지, 레이더 운용 가시와 포위 없는 포위.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실제 사격 안함 하지만 쏠 준비 완료 상태 보여줌. 중국 어선 스스로 철수. 시간 15분. 마지막 줄에 적었어요. 한국은 쏘지 않아도 멈추게 했다. 자정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중국 어선들은 경계선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갔죠. 한국 함정들은 위치를 유지한 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마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단, 추가 상황이야. 뭔데? 중국 어선들 더 빠지고 있어. 마크가 말했습니다. 경계선에서 15해리까지 물러났어. 처음 위치보다 훨씬 뒤야. 왜 그렇게까지 빠져요? 겁먹은 거야. 마크가 답했습니다. 한국이 진짜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더 이상 테스트 안 하는 거지. 한국 함정들은요, 여전히 배치돼 있어. 마크가 말했습니다. 초계함도 그대로고
특수단속선도 위치 유지 중이야. 철수 안 해. 왜요? 임무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니까. 마크가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다시 올 수도 있잖아. 한국은 계속 거기 있을 거야. 준비된 상태로. 저는 데이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 초계함의 레이더 상태를 봤어요. 여전히 작동 중이라고 나왔죠. 사격 통제 레이더를 꺼놓지 않은 겁니다. 계속 보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건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준비됐다. 다시 오면 같은 결과다. 말하지 않고 보여주는 거였죠. CIA 긴급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내부 반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열어봤죠. 베이징이 충격에 빠졌다고 나왔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행동했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있대요. 국방부 강경파들이 긴급회의 소집했다고 했죠. 하지만 결론은 추가 도발 자제였습니다. 한국 대응 능력이 예상보다 높다. 물리적 충돌 시 중국 측 피해 불가피. 방중, 일정 고려해 상황 악화 방지 필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중국이 물러선 겁니다. 한국 때문에요. 한국이 쏘지도 않았는데 중국이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기로 한 거였죠. 케네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8번째 신호음에 받았어요. 에단, 지금 새벽 1시인데 서해 상황 보고 드려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중국 어선들 철수했어요. 뭐? 케네스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차단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함정 배치하고 레이더 켜고 포위했어요. 실제 사격은 안 했지만 중국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한국이 정말 했어? 케네스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는 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함정들 배치돼 있어요. 계속 감시 중입니다. 잠깐만, 케네스가 말했습니다. 지금 올라갈게. 30분 후 사무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케네스, 제임스, 로라, 그리고 저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긴장감은 높았어요. 에단, 다시 설명해봐. 케네스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중국 어선 5척이 경계선 넘었어요. 한국 해경이 경고했지만 중국은 충돌 시도했죠. 그때 한국 해군 초계함이 나타났고 특수단속선들이 정밀 차단 기동을 했습니다. 초계함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작동시켰고 중국 어선들은 15분 만에 철수했어요. 실제 사격은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 발도 안 쏘았어요. 근데 중국이 물러났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 로라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쏠 준비가 완료됐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레이더 켜고 함정 배치하고 정밀 기동 보여주고 중국이 판단한 거예요. 밀어붙이면 진짜 쏠 거라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케네스가 팔짱을 꼈어요. 한국이 저 정도로 해상 억제를 실행할 수 있다고. 네, 저는 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배치돼 있어요. 철수 안 했습니다.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잘못 봤네. 맞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저도 틀렸어요. 한국이 말만 하고 행동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실제로 했어요. 말없이요. 로라가 파일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중국 반응 보고서 봤어? 네, 제가 답했습니다. 베이징이 충격받았대요. 추가 도발 안 한다고 했고요. 방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케네스가 물었습니다. 계속 진행될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이 중국을 굴복시킨 게 아니라 선을 지킨 거니까요. 중국도 그걸 알아요. 체면은 안 구겼죠. 케네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리하네. 맞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싸우자가 아니라 선만 지켜라라고 말한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노트를 펼쳤죠. 마지막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실제 발포 없이 억제 달성. 중국 어선 스스로 철수. 사격 통제 레이더만 보여줌. 정밀 차단 기동으로 충돌 직전 통제, 말 대신 행동으로 증명. 마지막 줄에 적었어요. 한국은 쏘지 않아도 멈추게 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더 무섭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죠. 서해에서도 해가 뜨고 있을 겁니다. 한국 함정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거예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흘 후 아침. 로라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에단, 이거 봐. 뭔데요? 홍콩이야. 로라가 태블릿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드림 콘서트 무대가 보였어요. 아시아 월드 엑스포 공연장이었죠. 1만 4천 명이 꽉 찬 객석이 보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이 공연하고 있었어요. 관객들이 환호하고 있었죠. 이게 어제 열렸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로라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역에 생중계됐어. 텐센트 비디오랑 아이치이에서 시청자 수가 2천만 넘었대.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무대 옆에 중국어 자막이 떠 있었어요. 실시간 댓글도 흐르고 있었죠. 5년 만이다. 드디어 봤다. 한안령 정말 끝났구나. 중국 팬들이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방중 일정은요? 제가 물었어요. 다음 주야. 로라가 답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2월 5일 베이징 도착해. 경제사절단도 같이 가고.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이 2월 1일이었어요. 방중까지 나흘 남았죠. 그 사이에 K-팝 공연이 열렸고 중국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이상하지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 서해에서 충돌 있었잖아요. 제가 설명했어요. 중국 어선 철수하고. 근데 공연은 예정대로 열렸어요. 중국이 취소 안 했죠. 로라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 보통 같으면 보복했을 텐데.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알령 다시 맞거나 방중 연기 압박하거나.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그럴까? 로라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굴복시킨 게 아니라 선만 지켰으니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중국 체면은 안 건드렸어요. 불법 어선 단속했을 뿐이죠. 중국도 명분 없어요. 로라가 태블릿을 다시 봤습니다. 영리하네. 바다에서는 선을 지키고 문화는 열어뒀어. 맞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모욕하거나 굴복시키는 서사가 아니에요. 선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망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한 거죠. 로라가 나간 후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페이지 위에 적기 시작했어요. 서해 충돌 1월 28일 중국 어선 철수, 한국 승리, 드림 콘서트 1월 31일 중국 생중계, 한안령 균열, 2천만 시청, 방중 일정 2월 5일 예정대로 진행, 취소 없음. 두 사건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서해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밀어냈는데 문화와 경제의 문은 닫지 않았어요. 중국도 보복하지 않았죠. 왜? 한국이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싸우자가 아니라 선만 지켜라. 중국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논리였어요. 불법 어선 단속은 정당했고 한국은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죠. 중국 체면은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문화 개방도 계속되고 방중도 진행되는 겁니다. 오후에 CIA 보고서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중국 여론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열어봤죠.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대요. 작은 나라지만 원칙은 지킨다. 불법은 불법이다. 한국 무시하면 안 된다. 댓글들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서해 충돌 직후에는 한국을 비웃었는데 지금은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K-팝 공연 이후 긍정적 여론이 더 커졌다고 나왔죠. 한국 문화는 좋다. 관계 개선 환영한다. 방중 성공하길 바란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한국이 해낸 겁니다. 바다에서는 중국을 밀어냈는데 문화와 경제는 열어뒀어요. 중국 국민들은 한국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죠. 이게 진짜 외교였습니다. 이기거나 지는 게임이 아니라 선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 한국은 그걸 보여준 겁니다. 마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드림 콘서트 봤어? 응. 마크가 답했습니다. 중국에서 난리 났더라. 서해 충돌 후에 저런 공연이 열릴 줄은 몰랐지. 나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보복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국이 잘한 거야. 마크가 설명했습니다. 중국 체면 안 건드렸거든. 선만 지켰지 밀어붙이지 않았어. 그래서 중국도 명분 없었던 거지. 방중은 어떻게 될까? 제가 물었습니다. 예정대로 갈 거야. 마크가 답했습니다. 한국이 판을 잘 짰어. 바다에서 이기고 관계는 유지했으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온한 오후였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더 성숙한 방식으로 판을 관리했네요. 우리는 늘 이기거나 지는 게임을 했어요.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경고 성명 내거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선을 지키되 관계를 망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만큼만 했죠. 그리고 그게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싸우자가 아니라 선만 지켜라라고 말했다. 중국도 그걸 받아들였다. 바다에서는 선을 지키고 문화는 열어뒀다. 이게 진짜 외교다. 일주일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한 달간의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서해 위성 이미지, 중국 어선 배치도, 한국군 움직임 보고서, CIA 분석 문서, 모두 한국에 대한 이야기였죠.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한국 해양 억제 능력 재평가.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서해에서 발생한 사건은
한국에 대한 워싱턴의 기존 평가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기존 평가, 그게 뭐였죠? 한국은 예측 가능하고 확전 회피하고 미국 신호를 기다린다. 말만 세게 하고 행동은 못한다. 8년간 제가 믿었던 공식이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적었던 문장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관리 가능한 동맹, 말만 세게 하고 행동은 못할 거다. 한국은 결국 물러설 것이다. 모두 틀렸습니다.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조용히 준비하고 말없이 실행하고 결과로 증명했죠. 저는 계속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은 3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 공개 발표 없는 전력 배치.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현장 준비를 완료했다. 둘째, 실제 사격 없는 억제. 사격 통제 레이더와 정밀 기동만으로 중국 어선을 철수시켰다. 셋째, 확전 없는 선 지키기. 중국을 굴복시키지 않고 불법 행위만 차단했다. 다음 문단을 썼습니다. 이는 미국식 경고 성명이나 중국식 과시와 다른 방식이다. 한국은 말로 압박하지 않고 행동으로 억제했다. 동시에 외교 경제 관계는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방중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한한령 균열도 지속됐다. 케네스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보고서 쓰고 있나? 네, 제가 답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한국 부분 어떻게 평가했어? 기존 평가를 수정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말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케네스가 제 화면을 봤습니다.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야. 우리가 한국을 잘못 봤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8년간 봤는데 패턴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패턴이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한국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거지. 왜 이제 한 것 같아? 케네스가 물었습니다. 중국이 선을 넘었으니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이전에는 불법 조업만 했는데 이번엔 무장하고 조직적으로 도발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선이었던 거죠. 케네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할까?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관리 대상이 아니라요. 한국은 필요할 때 미국 허락 없이도 움직여요.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죠. 케네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맹 관리가 복잡해지겠네. 아니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쉬워질 겁니다. 한국이 알아서 하니까요. 우리가 일일이 개입할 필요 없어요. 케네스가 나간 후 저는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어요. 기존 한국 평가 항목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예측 가능, 삭제, 확전 회피, 삭제, 미국 지시 대기, 삭제, 말만 세고 행동 못함, 삭제, 새로운 평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위협을 현장에서 차단할 능력이 있다. 확전을 피하면서도 억제를 달성한다. 필요할 때는 미국의 허락 없이도 움직인다. 조용히 준비하고 말없이 실행한다.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더 이상 관리가 필요한 동맹이 아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성숙한 파트너다. 워싱턴은 이 변화를 인정하고 한국을 동등한 의사결정자로 대해야 한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한국 재평가 최종이었어요. 케네스한테 이메일로 보냈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거리가 평온했어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차들이 지나갔죠. 그날 저녁 뉴스를 켰습니다.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이 나오고 있었어요. 대변인이 마이크 앞에 서 있었죠. 한국 대통령 방중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중시합니다. 대변인이 답했어요. 이번 방중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서해 충돌건은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확인된 바 없습니다. 대변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국은 해양 협력을 중시하며 관련국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확인된 바 없다. 중국이 늘 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의미가 달랐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한국이 실제로 했다는 걸요. 중국을 물러서게 만들었다는 걸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문장을 적었어요. 확인된 건 하나다. 한국은 이제 말로만 강한 나라가 아니다. 그 아래 적었습니다. 선을 넘으면 끝이다. 한국이 보여준 메시지였어요. 말로 경고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증명했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보고서 제목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 해양 억제 능력 재평가. 제목을 바꿨어요. 선을 넘으면 끝이다. 더 정확한 제목이었습니다. 8년간 제가 본 한국은 틀렸어요. 예측 가능하고 말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죠. 필요할 때 행동하는 나라였습니다. 스스로 선을 정하고 그 선을 지키는 나라. 말없이 준비하고 조용히 실행하는 나라.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다르다.